안녕하세요. 설명적 남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상을 바꾼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 그 두 번째 시간 케인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케인즈의 일생은 여기 나와 있는 나루토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존의 관습과 천대의 가치관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길 원했던,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람들을 정말로 이롭게 만들었던 그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케인즈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논리학자였고 어머니는 훗날 캠브리지 시장을 역임할 정도로 유력 정치인이었죠. 저명한 부모님을 보며 케인즈는 나도 저들의 뒤를 따라서 이 사회를 잘 다스리는 엘리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족 자제들만 다니는 이튼스쿨을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수요 공급 곡선을 만든 알프레드 마샬 밑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원 생활도 했었는데 그것이 케인즈에게는 상당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 처박혀서 책만 읽는 게 과연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케인즈는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고시에 도전하게 됩니다. 성적표를 받았더니 합격은 했는데 경제 성적이 가장 안 좋았어요. 케인즈는 자기 스승이었던 알프레드 마샬과의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아무래도 채점관들이 제 답안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학 공부에 손을 놓지 않았던 케인즈는 2년 뒤 영국 최고의 경제 단체인 왕립학회의 편집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가 28살이었어요.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손대기만 하면 다 됐었던 것 같아요. 케인즈는 실제로 아담 스미스와는 달리 사교계에서 연애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온 영국 사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을 하기도 하였죠. 부럽네요. 그의 학문적 성취가요. 주식 투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재테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케인즈는 그 어렵다는 대공황 폭락장에도 자신의 자산을 2배로 만듭니다.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주식까지도 잘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다 제 아내 덕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누구나 다 아는 아름다운 미녀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러더군요. 미인대회에서 누가 우승할 건지 맞추는 것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요. 케인즈의 이 말은 훗날 투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시장에 있는 다른 주식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든 투자기법의 근간이 되죠. 역시 될 놈 될 같습니다. 와이프가 예쁜 것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다니.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케인즈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벽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무성의 위촉을 받아서 세계 1차 대전 종전협정을 마무리 짓는 베르사유 조약의 경제부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분노를 느끼면서 회담장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상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의 50배, 즉 50년치의 예산을 배상금으로 요구했어요. 케인즈는 회담장을 뛰쳐나와 훗날 쓰게 되는 자신의 유명한 책 평화의 경제적 종결이라는 책에서 독일인들이 세금을 냈지만 그 세금이 자신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 국가의 배상금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이것은 새로운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요. 케인즈의 예언은 머지않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출현하여 폴란드를 침공하며 발생한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역사상 그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케인즈는 그때 국가의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계로 돌아와 1920년대를 확률론과 화폐론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케인즈를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대형 사건, 그를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만든 경제학자들이 이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사상 최대의 불황,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 그 단어는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묘사해 드릴게요. 가게에는 물건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들은 도산하고요. 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죠. 실업자들은 배가 고팠지만 물건을 또 살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도산, 거리로 내몰리는 실업자들. 당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케인즈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과거의 학문을 파는 데만 집중하고 주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죠. 본인이 엘리트였지만 그것이 엘리트들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이론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죠. 그때 아담 스미스를 따르는 경제학자들과 케인즈 둘의 논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어요. 개인이 이기심을 따르는 것, 이기심을 보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합리적인 개인이 모인다면 사회는 가장 합리적인 상태로 나아간다.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자신의 개념으로 이를 반박합니다. 구성의 모순이란 무엇일까요? 설사 한 사람 한 사람, 한 회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 선택은 사회 전체가 모였을 땐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를 들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였어요.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저축을 한다. 저축을 하는데 모두가 저축을 하면 과연 물건은 누가 사냐? 물건을 팔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산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면서 다시 노동자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태가 생긴다.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축량은 줄어든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축을 하려고 했을 때 사회 전체가 저축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절약의 역설. 케인즈는 개개인의 합리적인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대공황에 대한 원인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더욱더 위대해. 물건이 팔리지 않지 가격이 내려갈 거야. 고용이 되지 않지 임금이 내려갈 거야. 싼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고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고용이 일어나면서 선순환 된다라고 하는 걸 넌 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이해를 못하니? 케인즈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합니다. 너희 그렇게 가격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수요 공급의 원리지. 수요도 유효 수요가 따로 있다. 물건을 살 돈이 있는 사람이 유효 수요고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록 사고 싶지만은 그거는 유효 수요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임금이 낮아지면 당연히 물건을 못 살 거고요. 물건값을 내려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값을 내리면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테니까요. 즉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만들어줘서 그걸 유효 수요로 만들어서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너희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려선 안 되라고 얘기하죠. 안 돼! 케인즈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였죠.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는 뭐 별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케인즈는 매우 심플하고 직관적인 설명 하나를 던집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개개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지만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정부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그럼 뭘 하면 되는데 아담 스미스께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정부는 그냥 치안 유지나 해주고 국방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어. 케인즈가 얘기하죠. 정부가 사람한테 물병을 주면서 내가 $100를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묻으라고 몰래 시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저기에 빈 병이 묻혀 있을 테니까 $100를 줄 테니 가서 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묻었던 사람도 $100가 생기고 팠던 사람도 $100가 생기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 $100 그냥 종이 쪼가리로 놔둘 거냐?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소고기도 사 먹겠지. 소고기 먹고 싶네요. 그렇게 돼서 정부가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억지로라도 일을 시킨다면 그들은 돈을 벌어 유효 수요가 되고 결국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케인즈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데요. 바로 그 책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도 케인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일반 이론, 내 이론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이고 너희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 이론이다. 케인즈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에 제목을 붙일 정도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재수없죠. 그런데 실제로 케인즈가 내놓았던 이론이 대공황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반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죠. 물론 뉴딜 정책은 케인즈가 이 책을 냈을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정부는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담 스미스를 따르던 학자들을 고전 학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케인즈의 이론을 따라서 케인즈 학파라고 이름지어 그 후학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이쯤 되면 좀 재수없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집중력 있는 고민이 그를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케인즈가 주장한 정부가 늘 개입해야 한다는 것도 훗날 어떠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라고 얘기한 정부 실패를 주장한 하이에크와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도 있죠. 결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자본주의는 수정되었고 케인즈로 인해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죠. 각 정부는 이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적절한가를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받습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은 너무 잘나서 약간 재수없다가도 그가 했던 진솔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자 했던 그 고민은 정말로 그를 존경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과연 케인즈처럼 모든 영역에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는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죠. 저는 책 속에 있는 과거의 학문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고민이 그를 진정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케인즈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아담 스미스 이래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발생했을 때 그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격한 공산주의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나가기를 원했던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안녕히 계세요.